시간에는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청일의 대응이라고 해서 이제 서양 세력의 침략에 우리 동아시아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이제 조약을 통해 그 외국 세력과의 교류가 시작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1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그 유럽의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다가 거기에 이제 워낙에 청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 1차 아편 전쟁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밀려나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의외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쉽게 무너지면서 난징 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결국 영국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청나라가 개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족을 못한 영국이 이제 다른 일들을 핑계로 해서 2차 아편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프랑스도 한몫 챙기려고 같이 참여를 하죠. 이렇게 프랑스도 참여를 하면서 2차 아편 전쟁은 베이징이 함락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중국은 개항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어, 영국, 프랑스와 이제 중국 사이, 청나라 사이를 이제 이렇게 조율해주는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와 조선과 국경이 이제 맞닿게 되죠. 조선과 이제 국경이 이제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입장에선 베이징 조약으로 서양 세력의 침략에 노출된 상황이 돼버렸죠. 이후 중국에서는 뭐 각종 농민 반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태평천국의 난이라던가 이런 농민 반란도 발생을 하고 또 그동안에 발전해서 뒤처졌었던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양무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 양무 운동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양무 운동은 중체 서용이라 그래서 중국의 몸에다가 서양의 물건을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중국식의 사고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의 앞선 문물들을 받아들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양의 선진 기술을 수용하고 그 기술에 따라서 부국강병을 시도한다라는 건데 이게 서양의 이런 선진 기술 문명이 나온 배경에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시민혁명 등을 거치면서 그 이런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도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발달된 결과물만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기가 힘들죠. 가뜩이나 부정과 비리가 이제 막 넘치기 시작하는 이제 청나라라고 하는 체제에서 이런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고 부국강병을 시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워낙 덩치가 큰 나라고 또 여러 가지로 자원이나 인력이 풍부한 나라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위력은 1차, 2차 아편 전쟁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보다는 서양과의 교류가 이제 잦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한 200년 가까이 네덜란드와 교류를 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런 네덜란드에 그서 들어온 뭐 의학이라던가 이런 기술 등을 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화란에서 란자를 따서 난학이라고 부르면서 서양의 의학 기술 등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일본 의학에 접목을 시키는 뭐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등 일본은 우리보다는 서양의 그런 과학 기술이라던가 이런 데 좀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우리가 해왔던 200년 동안의 이런 교류가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좀 세상이 바뀌었고 정식으로 개항을 해서
교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제 바뀐 세상을 인식을 못했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런 요구를 거절을 했는데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이제 군인이 이제 배를 끌고서 일본을 방문을 한 거죠. 당시 이제 미국은 동부에서 북아메리카 대륙 동부에서 시작을 해서 서부로 진출을 한 이후였고요. 또 그리고 나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증기선에 뭐 석탄을 공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신선한 물이라던가 야채라던가 뭐 과일 등을 공급을 받으면서 보급이 필요했었는데 태평양을 건너면서 하와이를 이제 거치고 일본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제 일본을 위협을 한 거죠. 일본 수도인 동경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만이라고 하는 그 바다 앞에 페리 제독이 이끄는 신식 군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군함이 대포를 쏘고 위협을 하자 막부가 이에 굴복을 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개항을 해요. 그러면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개항이 더욱더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뭐 조금 그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본의 그 새로운 학문들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그 전에 기존의 학문을 공부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각각의 나오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기존의 어, 메이지 그 유신 이전 기존의 그런 막부 체계에 불만이 많았었던 인사들은 이번 기회에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기존 막부 체제에도 불만을 갖고 있는 새로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막부 체제를 무너뜨린 이후에 근대적인 입헌 군주제 국가를 세우고자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이 천황을 중시할 거냐, 막부를 중심으로 할 거냐, 뭐 개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막 번갈아가면서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사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냥 우리 한국사에서 필요한 정도만 얘기한다면 결국 일본은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천황이 다시 이제 전면에 나오는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부가 시작된 이후로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던 이제 일본의 천황인데 이런 사태를 이제 뭐 개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사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새롭게 탄생한 정부의 역시 허수아비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영향력이 커진 일본의 천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고요. 입헌 군주제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하고 서양의 문물을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 문명 개화론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 양무 운동은 중체 서용이라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과 이 양무 운동의 차이점을 보시면 양무 운동은 중국의 것을 버린 게 아니에요. 중국의 그런 정신은 보유를 하면서 서양 물건을 쓴다 그랬다면 메이지 유신은 서양의 문물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문명 개화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뜯어고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아시아에서 벌어서 나서 유럽의 일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타라 입구라고 하는 주장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각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을 하면서 앞서 발전을 하고 있는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의 유학생들을 통해 앞선 선진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중국과 일본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둘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원래 당연히 일본이 지고 청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었던 일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니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중국의 양무운동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그리고 메이주시는 성공한 걸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서양과의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학파를 계승을 한 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부터 시작해서 김옥균, 박영효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계곡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보통 개화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화파. 이 개화파인 김옥균, 박영효대의 스승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고요. 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는 바로 실학파의 그 중에서도 북학파의 실학을 계승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박규수는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당시 평양까지 들어온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인 연암 박지원의 그런 북학파 정신을 계승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넓은 세계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인 김옥균, 박영효 등을 키우면서 개화파로서 세계 정세를 소개하고 개화 사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지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박규수와 함께 이런 통상계곡론 등을 주장을 했었던 중인 출신의 오경석. 그런데 이 오경석은 또 뒤에 있었던 사건인 이모군란 때 실종이 되면서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유홍기 등이 이 김옥균, 박영효 등의 스승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개화 의식이 널리 형성되고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 쪽에다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새롭게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언제, 누구 때? 흥선대원군 때였어요. 그 흥선대원군이 지금 현재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고, 쳐들어온 프랑스랑도 싸우고, 쳐들어온 미국과도 싸우고 하면서 서양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양의 그런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해갔거든요. 근데 일본이 자기들이 위고 우리가 아래인 것처럼 굉장히 오만한 형태의 외교 문서를 보내서 교류를 시작하자고 하니까 그냥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감히 조선 따위가 우리를 거부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정한론이라는 게 대두됩니다. 정한론, 한국을 정복하자라는 겁니다.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싸우자고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분이 나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참지를 못해가지고 정한론이 나왔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우리도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정한론을 누르죠. 그러니까 당시 메이지 유신에 참가하고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정학론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정복을 하고 한국을 지배를 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흥선대원군 당시의 일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고종이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권력을 잡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썩 부드럽게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왜 고종이 나이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왜 물러나지 않느냐, 고종이 어리니까 대신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잘 누르고 흥선대원군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소를 올린 게 너무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나중에도 자주 나옵니다. 최익현의 상소로 결국 아들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최익현이 올린 상소에서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뭐 최익현을 혼내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나이를 먹고도 고종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권력을 잡는다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논의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물러나는 신용을 했는데 아들이 잡지를 않았죠.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뭐 조금만 더 해달라던가 고생하셨다던가 뭐 이런 좀 흥선대원군을 달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고종의 눈에는 자기 권력을 이렇게 탐내는 모습으로 비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권력을 나누는 게 힘들다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자, 고종이 친정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흥선대원군 때에 좀 밀려났었던 세력들이 이때 좀 복권이 됩니다. 물론 흥선대원군 밑에 있었다고 해서 다 내쳐진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쫓아냈었던 인물들이 이제 고종의 체제 하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 박규수 같은 이런 통상개국론의 이제 거두였었던 박규수가 이제 승진을 거듭을 하고, 또 김목균, 박용효 같은 이제 막 관직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이 무렵부터 이제 관직에 나오면서 이제 세상이 조금 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화파 강요들이 등용이 되고 통상개국을 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할 때가 되자 일본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 지금이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운요 사건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운요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강화도 조약은 일단 먼저 나온 김에 표시를 하면 정식 이름은, 강화도 조약의 정식 이름은 조일소 조규라고 해서 1876년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은요, 바로 운요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입니다. 1875년 운요라고 하는 배가 조선으로 와서는 조선의 해안가를 마구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부산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또 남해안과 서해안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우리 신경을 자극을 했죠. 그러다가 강화도에서 마치 물을 뜨는 배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배가 강화도에 상륙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우리 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런 공격을 당할 줄 몰랐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발연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 강화도 쪽에다 대고 이제 대포들을 쏴대면서 이제 대포를 이용한 양쪽의 무력 충돌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무력 충돌이 끝나고 나서 일본 운요가 도망을 가면서 지금의 인천공항이 있었던 영종도를 이제 습격을 해서 영종도에 있었던 우리 주민과 군인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조선이 잘못했으니까 조선이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군함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군함을 동원해서 통상조약을 체결하자고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자, 사실 이 당시에 일본이 무서워서 체결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은 좀 잘못된 거예요. 당시 우리가 회담을 하러 나가서 이제 회담장에서 일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절대 우리가 말로 지지 않아요. 일본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반박을 하면서 제대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우리가 이런 조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어서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악의적으로 나쁜 내용들을 걸러야 되는데 이런 걸 못 걸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앞서서 얘기했었던 페리 제도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한 거를 고스란히 갖고 와서 조선과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불리한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면서 주권을 침해당해서 당한 이제 뭐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내용이. 근데 이 말은 우리의 독립을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라 청나라의 간섭이 없는 조선 본연의 그런 것들은 일본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뭐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 있었던 여러 내용들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불리한 건지도 몰랐다는 거죠. 항구를 개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항구가 어딘지도 안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뭐 원산이나 인천이 항구의 개항의 대상이 되자 우리로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인천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인천에 있는 일본인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내용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인천을 개항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유로운 해안 측량을 허용하겠다? 이 말은 그냥 우리나라의 바닷가를 지나갈 때 뭐 해안 측량이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해안 측량을 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자유로운 해안 측량을 허용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배든 타고 와서 측량이라는 핑계만 대면 조선의 바다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리배를 타고 오던 무슨 나룻배를 타고 오던 측량한다고 얘기만 하면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다를 그대로 일본에게 열어준 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영사재판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영사재판권은 일본 사람이 조선의 그 조개지, 그러니까 개항장에 와서 사고를 치면 조선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영사재판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뭘 바닥에 깔고 있는 거냐면 조선 너희는 아직 미개하니까 너희들의 법 체계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처벌되는 거 싫다. 그러니까 우리 체계에 따라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조선 와서 사고 치면은 일본 재판을 받는다. 그럼 반대로 조선 사람이 일본 가서 사고 치면 누구 재판을 받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재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은 일본에서 재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사재판권은 상호간에 동등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일본을 줬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안 줬죠.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사재판권 허용은 일본이 침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데 그 사고를 칠 때마다 이거는 일본 정부의 처벌을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뭐 조일 통상 장정이나 조일 수호 조국 우로 등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심해지는 그런 기반들이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약의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조심을 했더라면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사기에 안 넘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일본이 하는 그럴듯한 얘기를 듣고는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여러 가지를 뺏기면서 결국 식민지로 가는 그런 길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자 1876년 이때부터 한 6년간은 일본이 독점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팔아먹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조선에 와서 이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응?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조선을 혼자 먹는 거죠. 근데 미국이 나타납니다. 1882년, 물론 그 이전부에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와 교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요. 일본 너희가 지금 조선과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좀 나서서 우리를 좀 조선한테 좀 연결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개시켜달라. 자, 그런데 일본이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시간을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니까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의 눈에는 보이죠. 요놈들 봐라, 이것들이 지금 조선을 먹으려고 발칙하게 나를 좀 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야 너희 아니면 없냐? 라고 하고는 이제 청나라에 접근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으로 청나라가 미국과 조선의 그런 걸 알선을 해줘서 1882년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사이에 그런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청나라는 왜 그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를 연결해 줬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청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약 등으로 인해서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열강들에게 지금 뭐 굉장히 체면을 손상당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각종 이권도 빼앗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청나라가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유지되던 국제 질서가 사실상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나라가 조선인데, 조선이 지금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일본한테 뭔가 좀 견제구를 던져야 되거든요. 일본이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조선을 이렇게 잡아먹어가는 거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요청을 했을 때, 아, 이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을 집어넣어서 일본을 견제를 하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당시 이제 러시아 세력이 그 우리나라한테만 압박이었던 게 아니라 청나라한테도 압박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이면 러시아의 남하도 역시 견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면서 또 일본의 독주를 이제 막겠다, 일본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미국을 소개시켜 주기 전에 미리 좀 떡밥을 좀 깔아 놓습니다. 그 깔아 놓은 게 뭐냐면 바로 황준헌의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뭐 황준센이라고 그 중국식 발음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김홍집이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이 되었을 때 이 황준헌을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직접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받아온 책을 고종한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그리고 청나라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준원의 이런 전략이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근데 일본하고는 이미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으니 미국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고종이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이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탁 치고, 이걸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 내용을 보급을 해라라고 해서 조선 책략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미국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런 개황과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었던 기존의 이제 양반 유생들 같은 세력들한테는 이런 김홍집이 갖고 온 이 조선 책략 같은 책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책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되는, 조선 책략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이 뭐 하나의 효과만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선 책략의 도입으로 조미수 통상장정이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운동도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격은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일본은 우리한테 그렇게 낯선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벌써 그 임진왜란 이후에 한 200년 이상을 또 나름 사이좋게 지내오면서 친분을 갖고 오고 있었던 관계였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의 그런 것들은 좀 연습 게임 같은 느낌이죠. 당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할 때 개화파들이 얘기했던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서양 세력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서양 세력과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우리하고는 이제 관계가 좀 깊으면서도 최근 서양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좀 크게 달라진 일본과의 연습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익힌 다음에 서양과 마주하면 어떻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과의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개화파가 그리고 있던 큰 그림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불평등입니다. 당시 뭐 서양의 그런 강대국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뭐에 있는 세력들과의 조약을 맺으면서 평등한 조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강화도 조약할 때 일본도 배워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최혜국 대우 아셔야 됩니다. 최혜국 대우.
이후 들어가 있는 영사재판권 인정 이런 거야 일본한테도 똑같이 준 거잖아요. 일본한테도 영사재판권 줬으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최애국 대우다라는 거는 일본이 까먹고 안 넣은 거죠. 일본도 나중에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최애국 대우를 미국한테 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본도 그냥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저거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넣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아쉬워했다는 거죠. 일본도 이제 초보라서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 최애국 대우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내가 뭐 휴대폰을 10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에 사면서 최애국 대우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후에 그 전화기를 10만 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만 원에 팔면서 사은품을 뭐 하나를 껴준다. 그러면 나는 미리 사는 바람에 사은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손해가 안 되도록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최애국 대우라는 조건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그 더 좋은 조건을 나한테도 적용시켜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주고 핸드폰 샀는데 나중에 사은품이라는 더 좋은 조건이 생겼으면 나도 사은품 줘라 이거예요. 먼저 샀지만.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한 8만 원으로 떨어지고 사은품도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2만 원 환불해주고 추가 사은품까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최애국 대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체결한 일본이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걸 넣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앞서서 체결을 했었던 조일통상장정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바꿔달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내용, 뭐 쌀의 관세화, 쌀에다가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해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대신에 일본이 최애국 대우를 넣어달라고 해가지고서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도 나중에는 최애국 대우를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넣음으로써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를 딱 이제 티가 나는 건데요. 그런데 불평등하면서도 일본과의 조약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좀 나은 게 들어간 게 거중 조정 조항과 관세 무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무관세로 하자. 우리 세금 안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이 주로 쌀이었기 때문에 쌀을 관세 없이 수출해버리면 일본 입장에선 저렴하게 쌀을 구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 안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자라고 해서 우리의 세금에 대한 자주권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중조정 조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만약에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은 이쪽 저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객관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하고 중국이랑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일본이랑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편을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 중국 편을 안 들어주고 일본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우리로서는 그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믿었어요. 미국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해주겠지 하면서 좀 믿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 거중조정 조항은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하는데 이제 도장을 찍어준 게 바로 이제 미국의 행태였죠. 자, 이렇게 미국과 조약을 체결을 하고 나니까 뭐 그 뒤를 이어서 영국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독특한 건 러시아가 1884년에 직접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청나라를 거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1884년 직접 사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하고의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의외로 프랑스가 좀 늦었는데요. 프랑스가 늦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바로 천주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자유롭게 이게 선교를 할 수 있냐 이 조항 때문에 문제였고요. 우리는 이거 안 해주려고 그랬죠. 자유롭게 천주교 전파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당시 이제 분위기가 프랑스를 안 끌어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주교를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을 넣어서 1886년에 프랑스하고의 교류를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뭐 다 당연히 뭐 불평등 조약으로 뭐 최애국 조항이라던가 영사재판권 같은 것들은 다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네, 이쪽 편에 통상 개국론을 주장을 했었던 박교수, 오경석, 유용기 같은 인물이 바로 북학파였었던 홍대용, 박지원, 박채가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제자가 이 사람들이다라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요 사건에 이제 운요 뭐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네요. 밑에 보시면 조일, 수교, 조규 해서 뭐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사실 이 자주국이라는 조항은 그냥 청나라로부터 자주국이다라는 뜻이죠. 보면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항구인지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제물포 원산. 그러니까 우리는 뒤통수 맞은 거죠.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침략한다. 그런데 이 항해자의 규정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에 귀속해서 심리한다. 한국의 조선인에 대한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조선인은 일본이 재판.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래. 그 다음에 조미수 통상장정에 있는 내용들은 뭐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